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3기 신도시이거든요. 예. 네. 뭐 발표했고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한데 예.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오늘 정부 정책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이제 굉장히 민감한데요. 저는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뭐 일생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지금 한 40년 동안 오로지 주택 건설 사업 얘기를 걸어온 사람이고 또 이론도 갖췄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라서 평가를 하자면 저는 사실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 관계자들이 보면 뭐 괘씸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실기요? 예. 왜냐 그러면은 공급 대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늦어도 파리 대책에는 나왔어야 된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정책이 참여정부 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현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이 기획자도 뭐 김수현 씨 똑같은 사람이 기획했지만 어쨌든 내용도 보면은 거의 뭐 90% 이상이 같은 내용이고 지금은 더 강화된 입장이지만 그 참여정부 때는 이제 집권 초기에 그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추진했단 말이죠. 네. 그래도 이게 집값을 참여정부는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 기왕에 공급 정책을 할 거였으면은 늦어도 그 파리 대책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9.13 대책으로 늘어진 거는 늦게 나온 거는 이거는 실기를 한 측면이 있다. 과거 정부 1기, 2기 신도시는 서울 기점으로 10km 내지 30km 떨어진 곳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일부 신도시는 뭐 완전히 그 서울하고 뭐 1, 2km, 4, 5km 떨어진 데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는데도 지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부터 얘기 그러면 해주세요. 그럼 긍정적인 얘기부터 하죠. 우선 네. 공급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면은 이제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하나의 진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최상의 시나리오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강남 집값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지금 서울 가까운 곳에 신도시를 건설해도 강남이나 뭐 마용성, 뭐 여의도 이런 그 서울의 핵심 지역의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제 과천 정도는 뭐 이게 완전히 뭐 과천은 사실 서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천 정도는 굉장히 뜨거울 텐데 나머지 지역은 뭐 하남 교산이나 고양 창릉 이런 데 신도시를 건설해도 강남이나 마용성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글로 이사 가겠느냐. 그거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고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 지역이나 뭐 또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에는 30만 원이나 공급을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날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이 훨씬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서울 사람들도 강북이나 이런 데 사람들도 글로 신도시를 가겠죠. 네. 가는데 1, 2기 신도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그게 이 신도시 발표 이후에 반발이 심한 데가 일산 신도시잖아요. 네. 그 왜 일산 신도시 사람들이 그럴까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경험을 했냐? 일산에서 고양시 일산시에 이제 여러 개 뭐 신도시가 여러 개 생겼는데 가장 먼저 생긴 게 일산 신도시고 뭐 그 뒤에 뭐 삼성 신도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양시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삼성 신도시예요. 삼성 신도시 위치가 서울하고 접경입니다. 은평 뉴타운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거기 집값이 1,600에서 1,700 그 사이 3.3 평방미터당 그렇게 가는데 일산 신도시는 평당 1,300, 1,400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면은 삼성 신도시 생기고 나서 일산에 거주하는 젊은 층들이 삼성 신도시를 많이 빠져나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거든요. 가장 활발한 소비 세대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릉 신도시 서울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은 분명히 일산 신도시에서 특히 젊은 층,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들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임차 세대는 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임차 세대가 뭐하러 잠만 자는 베드타운인데 일산에 살겠습니까? 그게 창릉 신도시로 빠져나오겠죠. 그 우려되는 것이 더군다나 일산 신도시 같은 거는 이거 직접 뭐 거명을 해서 대단히 일산 주민들한테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실이니까 그건 저는 이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 아니, 많을 수도 있다.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데 분명히 득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급이 확대되면은 수요 분산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되는 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기를 했던 측면하고 위치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서울 집값 잡는 것이 급하다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를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서울 가까운 데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본의 신도시가 몰락한 것이 유사한 케이스거든요. 도쿄 재생사업 때문에 그 젊은 층들이 대거 이제 도쿄로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다마 신도시 같은 데는 인구가 한 40% 빠져나가서 지금도 그 정도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인들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실체적으로 경험을 책을 통해서 또 실제 전 일본을 아들내가 살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실거주자분들 있으신데 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아주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독자들은 과연 신도시를 정부가 건설해서 이게 무려 신도시는 5군데지만 택지개발지구 다 합치니까 81곳이더라고요. 역사상 하여간 이 정부는 굉장히 역사상 기록을 많이 남기는 그런 정부인데 전문가들도 이게 어디 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신도시는 다 나와 있고 그런데 81곳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근데 원은 81곳은 다 이렇게 몇백 세대 넘겠지만 기천 세대부터 이렇게 출발하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5군데 이제 신도시가 이제 주가 될 텐데 과천은 엄청 뜨거울 겁니다. 과천은 청약을 너도 나도 하실 텐데 그게 가점 만점 가까이 되지만 당첨권 들어가지 않을까. 과천은 서울의 일부라고 봐야죠. 예. 고기 하나만 놓은 게 바로 과천이니까. 나머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그리고 남양주 왕숙, 그리고 부평 계양. 예, 계양 이렇게 다 4군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권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것은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싸지 않은 거는 제가 2007년도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를 지금 다른 회사와 합쳐서 2,000세대가 넘는 걸 공급을 해봐서 아는데 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냐 그러면은 인프라 건설 비용을 그게 택지 가격에 포함시키거든요. 어느 때인가부터는 모르겠지만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프라 건설 비용은 거기다 포함시킨다고. 지자체나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제2자유로 건설할 비용을 3조 2천억인가 되는 금액을 택지비에 플러스했어요. 저희들이 땅을 샀던 거를 이제 수용당하고 그리고 다시 택지를 분양받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저희가 수용당한 건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냉중에 택지를 다시 살 때는 600만 원에서 66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자유로 건설 비용 3조 2천억이 거기 녹였군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최근까지도
그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서 시도나 또 중앙정부가 그 인프라 건설 비용을 돈을 안 대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정부가 그렇게 뭐 정부나 어떤 지자체가 인프라 건설 비용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선 택지비가 많이 올라가요, 이게.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택지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그게 용지를 쓰는 것이 약 50%뿐이 안 돼. 거기에 도로를 만들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공용지로 거의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이게 뭐 신도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택지개발지구는 그것이 뭐 45대 55 이 정도 되는데 신도시는 거의 50대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택지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인프라 건설 비용이 플러스 되니까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참여정부가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가지고 첫 번째 그게 대상이었어요. 대상이었는데 분양가격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그런데 MB정부 들어와가지고 집값 폭락하면서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그게 자기가 그게 분양받은 가격보다 다 집값이 20, 30% 떨어져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중소형들은 대부분 회복했는데 아직도 대형 평형은 회복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뭐냐면 신도시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부양받았는데 10년씩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신도시 케이스는 아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강풍이 불었을 때 용인 지역은 신도시가 아니고 다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년 가까이 된 세월까지도 물려 있어요. 분양가 회복 못한 거죠, 이게. 그 당시 1,500만 원 막 이렇게 분양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6, 700만 원이 안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년씩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과천 같은 데는 뭐 예지만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가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게 주변 시세하고 잘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정부가 최대한 이제 뭐 분양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주변 시세하고 잘 비교 검토해서 여기는 승산이 있겠다. 그런 데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신도시라고 그래서 분양받았다가는 잘못되면 10년, 20년 물릴 수도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뭐 지금 이건 이제 언론적인 얘기고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잡 하우징 밸런스라 그래가지고 일자리 수하고 주택 수 그 균형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비근한 예로 분당하고 일산하고는 같은 시기에 건설했잖아요. 똑같이. 네. 일산 집값은 분당 집값이 절반뿐이 안 된다고요. 그럼 뭔 차이겠습니까? 잡 하우징 밸런스가 분당은 굉장히 높아요. 서울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강남보다는 얕지만 서울 강북보다는 분당이 훨씬 높아요. 일산은 뭐 그 절반뿐이 안 됩니다. 기업이 분당 지역엔 많이 들어갔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었지 않았어요.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일산은 거의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제일 큰 요인은 일자리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은 3기 신도시에 뭐 일자리를 조기에 뭐 집어넣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기업들이 뭐 지금 뭐 허허벌판에 뭐 아파트나 짓고 그런데 뭐 오피스 짓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입주하고 뭐 근린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뭐 입주해서 뭐 개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 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형성된 뒤에 들어오지 그냥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면은 하여간 빠르게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뭐 이 기업을 유치하고 뭐 해서 도시를 뭐 균형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실현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이 좀 들어가는 지역 이런 데는 좀 상당히 빨리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일자리 가장 많은 것은 이제 강남이죠. 뭐 지금 강남 상구 일자리가 뭐 150만 개 정도 되니까 제일 많은 지역인데 서울의 일자리로다가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교통이 이제 용이한 지역, 뭐 이런 지역을 잘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해야지 뭐 신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면 곤란하다.